안녕하세요. (69페이지) 표시죠. 내가 했어, 내가. 69페이지 표시요. 요약집 69페이지 요약집. 자, 제3편 문제풀이는 계약법부터 할 거예요. 계약법부터. 그래서 제3편 채권, 우리는 제2장 계약. 자, 계약 1절에 계약법 총칙. 오늘은 이 총칙에 대해서만 문제 풀 거예요. 총칙에 대해서. 그래서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첫째, 총칙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계약의 성립은 총칙에서는 4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맨날 한 문제 나와요. 여기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의 성립은 어려운 것도 없어. 어려운 것도. 그래서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맞추면 돼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첫째 계약의 성립 요건을 물어봐요. 계약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의 성립 시기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계약의 종류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냥 제2절부터는 계약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증여계약, 제3절은 매매계약, 4절은 교환, 5절은 무엇이 나오죠? 소비대차, 6절은 사용대차, 하나네, 사용대차, 7절은 임대차, 8절은 김용삼. 8절은 뭐 나와? 사장님 고용이 우리 고용계약.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우리 도급계약. 그 다음에 10절은 한번 외워본다. 고도현. 현상 광고가 나와요. 여기서 도급계약 중에 여기에 여행계약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 여행계약. 그 다음에 11절은 사물을 처리한다. 위임. 12절은 물건을 맡긴다. 임치. 13절은 조합. 조합재산은 우리 공유라고 배웠나요? 합유라고 배웠나요? 조합재산은 합자 들어가면 합유. 이렇게 조합재산은. 그 다음에 조합, 그리고 종신정기금, 평생 동안 학원에 10만 원씩 주겠다. 그 다음에 화해. 자, 그럼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 계약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여기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의 완성.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낙성계약. 그 다음에 일의 완성까지, 여기까지 다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이 중에서 자, 이 계약을 계약법전, 지금 요 계약법전에서 등장한다고 해서, 법전 전자에서 계약법전에서 등장한다고 해서 다 같이 전형계약, 이렇게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형계약은, 전형계약의 종류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 이거 물어본다고 이제. 그럼 자,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전형이 뭐냐면, 따른다. 계약법.
법전전, 형식형. 계약 법전에서 나오는 14개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전형계약이 몇 개 있어? 14개. 근데 거기에 현상광고는 10절이라고 고노현 이렇게 해서 도급의 여행계약을 하나 더 넣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그러면 오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 없는 계약은 다 B자 붙여서 다 같이 비전형계약. 여기다 B자 붙인다고. 그럼 여기서 경계라는 경계는 계약인데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비전형. 대물변제도 계약이거든. 대물변제 또는 공탁도 계약이고 이렇게. 그럼 공탁은 전이여 비전형이야. 그게 이제 구별하셨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을 한번 펴놓고 보자. 페이지. 문제집을 한번 펴놓고 보면 자 240페이지를 한번 놓고 보셔. 240페이지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유형을 한번 분석해보자고. 01번에 2번을 보셔. 낙서는 하지 마시고 메모하지 마시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개계약이에요. 여기 중개사들이 계약하는 중개계약은 여기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전이다 비전형이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해하셔야 돼. 거기다가 전형계약에다 몇 줄 그시고 밑줄 전형계약에다가 몇 줄 그시고 이렇게 몇 줄 그시고 이렇게 써. 14개를 아는가 이렇게만 써. 무엇을 아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형계약의 의미만 아시면 돼.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형계약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여기 봐. 요약집으로 다시 가셔. 요약집으로 다시 가서 양가로 1번에 계약의 성립 요건에 가서 청승,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나오죠? 이제 여기다 가자. 그렇게 돼 있어.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합치에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면 자 청승 합치 요만큼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오른쪽에 써봐요. 이렇게. 요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미안 이렇게 해놓고 청승 합치 있지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써. 플러스 일의 완성 또는 물건 인도. 자 그럼 이제 청승 합치 이렇게 청승 합치만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낙성계약. 그 다음에 일의 완성까지 여기까지 다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그러면 계약의 유형에서 요 중에서 14개의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야. 이게 뭐만 요물계약? 현상광고만 요물계약. 즉 요물계약은 14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몇 개밖에 없어? 하나. 현상광고. 그리고 이제 비전형계약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요물계약이 2개 있다고. 하나는 따라서 해본다. 계약금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 계약.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는 대물변제 있었지? 여기까지가 대물변제까지가 요물계약이야. 그러면 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인데 이것은 낙성이여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비전형이면서 요물계약이야.
현상 광고는 전형이면서 요물계약.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다시 해.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다시 청승합치.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구별하셨지? 이제 계약의 종류는 이걸로 끝이 나.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관적 합치는 우리 이렇게 배웠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법률행위가 속에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 지금 뭘 배우냐면 의사표시 합치를 배워. 다시 한번 의사표시 합치. 그러면 그 의사표시 합치는 거기에 다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성립이 되려거든 다 같이 주관적 합치. 이게 당사자의 합치야. 이게 당사자 합치. 그다음에 객관적 합치는 목적의 합치 이런 것들. 객관적 합치는 뭐라고? 목적의 합치. 메모하셔. 자, 69페이지 맨 위에서 양가로 1번 봤더니 청승 주관적 객관적 합치인데 주관적 합치는 뭘 의미한다고? 당사자의 합치. 그래서 이걸 물어봐. 갑이 을에게 내 시계를 토지를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지금 친구 셋이 커피숍에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근데 갑이 주관적으로는 을에게 토지를 팔겠다고 제의했는데 을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데 병이 내가 사마 그런 거예요. 알았어. 그럼 갑은 누구에게 지금 팔 생각이었다? 을. 근데 상대방 갑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을이 아닌 병이 승낙했지? 그러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그걸 외우느라고 이게.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한 경우 그러면 불성립이야 이게. 다시 주관적 불합치.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500만 원 주면 500에 사겠다 한 거예요. 갑이 1,000만 원에 팔겠다 했더니 을이 500에 사겠다. 그러면 갑의 청약의 내용은 1,000만 원, 을의 승낙의 내용은 500만 원. 그래서 객관적 내용이 합치되지 않았지? 이런 걸 따라서 한다. 불합치. 아셨지? 그래서 내용이 합치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을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여 한 승낙 다 같이 조건, 변경. 그러면 이 상대방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이건 효력이 원래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뒤에 본다 그리고 볼 수 있다 요것만 차이하시면 돼.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본다요 볼 수 있다요? 따라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외운다. 조변 본다. 다시 소변 본다. 여기만 외워놔. 끝에 다시 한번 소변 본다. 본다요 볼 수 있다요? 본다야 이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자 다시 해. 상대방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합치다 불합치다? 불합치. 그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그러면 이때 이제 청약을 할 때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인이어야 되겠어? 불특정인이어도 되겠어? 불특정인이어도 되고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만 해야지.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청불, 승특.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의 상대방은 청불, 승특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봐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합치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무의식적 불합이 나오나? 바로 위에서 양가로 2번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무의식이 중요해? 불합의가 중요해? 근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불합의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합의는 합치가 아니잖아. 합치가 아니니까 불합치는 불합이나 불합치는 같거든. 그러면 불합의는
성립이다고 불성립이다고? 불성립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뭐 착오로 취소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불성립이니까. 그래서 양가로 2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했을 때 계약은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밑줄 그으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 이제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메모. 착오 취소 부정. 착오 취소 불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다 청승 합치. 합치에는 일치돼야 되는데 무엇이 일치돼야 돼? 다시 당사자의 합치. 객관적 합치. 청약은 특정인에게 불특정인에게도 청불 승특. 불합치 나오죠? 불합치는 성립 불성립. 이게 계약의 성립 요건이야. 이 정도 아시면 문제 다 풀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69페이지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다 같이 1번 봤더니 다 격지자. 양가로 2번 봐 밑으로 내려와 의사실현. 양가로 3번에 교차청약.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야 계약의 성립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면 정혜경 세 가지가 기억하고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나 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아,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시험 공부가 되었다고 하거든. 여러분들 격승발.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여기 물어봐.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야? 승낙이 도달하면 승낙이 어쨌든 도달해야 돼.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승낙이 도달하면 언제? 승낙이 발송된 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격승발. 하나 메모오셔. 하나 메모. 양가로 1번에다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메모오셔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승낙이 발송된 때 이렇게 써. 승낙이 발송된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승낙이 발송된 때는 이제 외울 때 이제 격승 도요 발이요. 발. 근데 이것과 비교하려고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내려고 뭘 물어보냐면 격지자 간의 승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이렇게 물어봐 버려. 그러니까 이제 급한 사람은 옳지 격발 빡 격발. 격만 나오면 격발이다. 근데 중간에 안 읽어봤더니 청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마저 틀려. 그래서 따라서 격청도.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이거든. 이거 청약은. 그러니까 격발만 팍 받다가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주의하셔야 돼. 다시 한번 격발, 격도. 잘 몰라 거기에. 다시 한번 격승발, 격청도. 청약이 들어가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동그라미 2번에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철회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쳐. 철회. 그리고 의사표시는 다 처리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양가로 쭉 내려와. 의사실현이란 뭐냐면 내가 버스 타도 되겠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버스 올라타면 이것이 계약의 성립이야.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승낙이라고 볼만한 사실이 있는 때, 다 있는 때, 실현된 때. 거기다 밑줄 그으셔. 있는 때 밑줄 그으시고.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우리 법전에서는 실현된 때거든. 실현된 때 또는 승낙이라고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제 주의하시고 요거 안 때 이렇게 하면 틀려. 안 때다 실현된 때다. 거기다가 있는 때 밑줄 그시고 거기다가 있는 때 밑줄 그시고 안 때 아님 이렇게 써. 안 때 아님 이렇게 틀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들어와서 교차청약. 이제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발송된 때요, 도달한 때요. 배워봐요. 양청도. 그리고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다 같이 양청도, 나청도. 그러니까 도달이냐 발송이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거기다가 또 나청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이냐 발송이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다 같이 격승발, 격청도, 실현된 때, 안 때, 실현된 때, 안 때 나오면 틀려. 이것이 계약의 성립 시기.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성립 요건과 성립 시기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첫째, 원시적 불능의 효력을 물어봐. 원시불능. 원시적 불능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우리는 자, 무효.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무효로 끝이 난다. 또 다른 효력이 생기더라. 또 다른 효력이 생기나. 다 이제 무효는 3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지? 다시 1단계는 뭘로? 전, 다, 또 뭐 세, 부, 절, 과, 취, 사, 철 이렇게. 못 외우신 분 손들어. 무효 효력의 1단계가 다 같이 전다세로. 다시 한번 전다세, 부절과, 취사철, 해제. 무효는 해제, 해 못해? 못된다니까 이거. 유효를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거지. 그래서 자, 무효는 처리할 수 있다. 해지할 수는 또 요거 외우나 이렇게 해지 못한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전다세, 부절과. 지금 여기 공부하려고 그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면 외워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들어. 이 무효 사유를 민법 총칙에서는 당사자에서도 무효 사유, 목적에서도 무효 사유, 의사표시에서도 무효 사유를 총칙에서는 다 배웠는데 계약법에서는 계약에서의 무효 사유를 하나만 다루어. 하나만. 계약에서의 무효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당사자에서, 목적에서, 의사표시에서 있을 텐데 계약법에서는 따라서 목적에서 그것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하나만 배운다 이게 하나만. 따라서 자,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상 여기서 이제 전형 계약 다 배웠어. 여기서 과가 뭐냐면 요 과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면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지금 여러분들 자, 보충교재 봐. 69페이지를 봐. 보충교재 아까. 자,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한번 그림을 보자. 맨 좌측에 따라 읽어본다. 계약의 교섭. 그리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서를 발송을 해. 갑이 자, 청약서를 발송을 해서 10월 30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서를 발송을 해. 그럼 여기서 발송을 오면 을에게 청약이 도달되겠지. 그래서 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서를 발송을 해서 청약이 도달을 해.
그러면 청약이 도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른쪽에 읽어본다. 청약의 구속력.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이거 청약의 구속력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의리. 자, 봐. 의리 승낙서를 발송을 하는데 여기 봐. 승낙서를 발송을 할 텐데 언제 승낙서를 발송하냐면 10월 언제 발송? 20일. 그럼 여기 한번 봐 여러분들이. 승낙 기간은 언제? 10월 30일까지 승낙이 갑에게 도착해야 돼 이렇게. 근데 10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 그러면 10월 20일 날 발송했는데 이게 제때 도달하겠어? 늦게 도달하겠어? 늦게 도달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도달이 되냐면 11월 1일 날 갑에게 편지가 전달이 돼. 이런 걸 따라서 연착된 승낙라고 그래. 그러면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자, 이 연착된 승낙은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하나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의 효력과 또 하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효력이 생겨. 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볼 수 있다. 그럼 볼 수 있다 하려거든 요건 갖춰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잘 들어. 이 갑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11월 1일이란 말이야. 근데 갑의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을 갖게 되냐면 10월 30일까지만 존속을 해. 갑의 청약은. 그러므로 10월 30일이 넘어버리면 청약은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늦게 전달이 되었으니 불성립이지 계약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송 날짜를 보니까 10월 2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죠. 그런 경우는 갑이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을아, 네 승낙의 통지가 늦게 도달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만약에 연착 통지를 안 해버렸다면 이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 자, 그러면 이제 10월 20일 날 발송했는데 승낙에 도달은 언제야? 11월 2일. 그러면 자 11월 2일 날 도달했을 때 오른쪽을 봐.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돼. 그때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왔던 연착의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생각이다. 그럼 이제 여기 봐. 갑이 내 건물을 살려거든 10월 30일까지 답을 다오 했다고. 근데 잘 들어. 을은 승낙의 통지를 언제 발송? 10월 20일 날. 그런데 이게 요 사건이 따라서 내장산 곡차 사건 생각나? 10월 20일 날 발송했는데 10월 19일 날 갑의 상전이 내장산 단풍여행을 갔거든. 그래서 스님의 설교에 감복해서 스님과 막걸리를 곡차 주고받다 보니까 일배 진일배 해서 와서 본데 이제 단풍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요 갑이 지금도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뚝딱. 그러니까 이제 나이 50 넘으면 남편이라고 하지도 않고 야 이놈아 그런다고. 그래서 야 이놈아 그것이 돈 나오냐? 지금 내가 벤또 싸준 지 몇 년이냐 이 자식아. 벤또 싸준 3년인데 자격증 못 따는 거예요. 벤또라도 안 싸주면 괜찮아. 갑이 승질 나니까 확 휘발유로 꼬실라 버려서 집을. 언제? 10월 19일 날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주택이 언제 소실이 되었어? 10월 19일 날. 근데 한편 부산에 있는 을은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언제 발송? 20일 날. 근데 언제 도달? 11월 1일 날. 그때 갑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미친놈 주택도 없는데 이놈이. 연착의 통지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한 거라고 지금 이 사건. 여기까지 이제 설득이 됐나?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언제? 20일 날.
그럼 성립이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다시 한번 유효냐? 무효냐? 따져야지. 유효요, 무효요? 응? 성립이 되었는데 멸실은 10월 19일. 후발불능, 원시불능. 유효, 무효? 이 사건이야, 이게. 내장상 곡차 사건이. 그래서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은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사전에 등기부도 열람해보고 사전에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제3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거부했던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고. 그 손해를 갑이 배상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오면 우리는 책임 나오면 다 같이 지는 자, 묻는 자. 그러니까 지는 자는 건물이 전날 밤 멸시되었다는 사실을 갑에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이 사람은. 그리고 을이 갑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던 다시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에다 책임을 묻는 자는 많이 배웠잖아. 지는 자. 지는 자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 묻는 자에게는 항상 선이 무과실이고, 책임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니까. 계약 책임에는 무효이면 따라서 순례이익, 유효이면 할 것도 없어 별로. 다시 한번 무효이면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고 계약 책임 말이야 이게. 계약 책임에는 무효이면 무슨 이익? 순례이익. 유효이면 이행이익.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내용은 이행이익이겠어? 순례이익이겠어? 순례이익이지. 그럼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 동그라미 4번을 한 줄로 외워놔. 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원 동그라미 저 빨간 것으로 원, 무 동그라미, 그리고 과실 있는 자는 과 동그라미, 그리고 선이 선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상 동그라미, 그리고 순례이익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자, 이제 외운다.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순례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거 한 줄로 외워놓으면 다 맞춰. 이렇게 한 줄로 외워놓으면.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20%. 이거 5년마다 나와. 5년마다. 근데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5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0% 나온다고요. 100%.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00% 나오는 것을 더 해야 돼. 20% 나오는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만약에 모의고사 나왔는데 그거 맞히면 그 합격하는 거고. 그리고 20%짜리는 20%짜리는 해결 안 했느냐? 해결했잖아. 다시 한번. 원무과는 누구에게? 선무상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한 줄로 외우나. 그러면 나오면 그냥 어디 가겠어? 그냥 팍 찍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따가 설명해 줄 텐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데, 우리 시험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더니 과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대한 요건을 물어봤는데 유형이 두 개가 있어. 유형이 하나는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골라라. 이게 실제 유형이야.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골라라 이거야. 이게 원시적 불능을 골라야 돼. 후발 불능 막 써놨어 이렇게. 그리고 원시적 그리고 그것도 무슨 불능이야 돼요? 전부 불능을 골라야 돼. 근데 만약에 매매나 교환의 일부 불능은 무효로 가는 게 아니고 유효로 가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놔야 돼. 그럼 맨 밑에다 비교해. 4번 밑에다가 동그라미 4번 밑에다가 비교 하나만 써. 비교.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도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유상계약 해봐야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매매나 교환에
그것도 일부 불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량 부족을 물어봐. 매매나 교환의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이것도 원시적 일부 불능이거든. 그러면 자, 매매나 교환의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이런 거. 그럼 이거는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럼 매매나 교환의 수량 부족은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아. 매매나 교환의 수량 부족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해결하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수원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선 이렇게. 수원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었을 때 효력을 살펴봤어. 그럼 이 정도 알면 그냥 여러분들 한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걱정 없어. 걱정 없다고. 이따가 또 문제 다 풀어줄 테니까. 두 번째는 계약의 효력에서 뭘 물어보냐면 계약의 효력에서 두 번째는 쌍무계약의 효력을 물어봐.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상 쌍무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양 채무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냐면 동시 이행해야 되고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뭘 물어보냐면 다 같이 양채무 소멸. 이게 위험부담이요. 양채무가 소멸한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충교재 70페이지 펴봤더니 70페이지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나오죠. 이것은 약관의 규제법의 특별법에 의한 성립인데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 80년대에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와. 그러니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안 나온다고 요즘에는. 근데 그것을 어째서 놔두었느냐. 그래서 안 놔두면 나중에 니는 한 개도 안 가르쳐줬다가 봐서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가르쳐줬잖아 그랬더니 그랬어요? 이제 오면 그렇게 하려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나와 흐름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71페이지에 71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해. 71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71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지금 여기 계약법 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계약 총칙을 배우고 있어. 계약 총칙에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웠고 계약의 효력. 그리고 계약의 효력 중에 원시적 불능의 효력을 배웠고 지금은 뭐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을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메모. 맨 위에다가 또 메모. 계약 총칙. 자, 그러면 이 계약 총칙은 계약 각 측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 총칙에 나오는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전부 계약 총칙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첫째 계약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고 다시 메모해.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두 번째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배우고 첫째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이제 후발적 불능도 나오겠지 이번에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효력을 배우는데 여기에 이제 후발적 불능의 효력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워.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여기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은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효력으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위험부담은 이제 이따가 배울 것이고 따라서 먼저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동위 이렇게 외우자. 다시 하면 쌍동위. 그럼 지금부터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80%야. 80%. 나올 가능성이 80%. 여기는 위험부담은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50%.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이건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매년 나온다고 얘기해요. 100%야 100%.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놓치면 안 돼 절대. 계약의 성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쉽고 동시행항변권은 우리 표현이 적절치 못하면 뒤지기 어렵잖아. 그거 공부하려거든. 이게 나오기만 하면 진짜 짜증나. 이거 짜증난다고. 그러면 틀려버리고. 그래서 이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한 장 넘겨보셔. 바로 73페이지 나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잖아. 맨 위에. 그거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외울 것도 없어. 이따가 설명 들으면. 그러면 자, 지금부터 동시행항변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 동시행항변권은 쌍에서 생겨, 편에서 생겨? 편무계약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쌍무계약에서 생겨. 이렇게. 쌍무계약. 그러면 아까 우리는 편무계약에 두 개만 외운다. 다 사용 증여. 자, 페이지 71페이지에 71페이지 가서 쌍무계약의 효력 여기서 썼지? 여기다가 이제 쌍무계약에다 이렇게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밑줄 긋고 편무계약 3개만 기억해야 돼. 편무계약. 왜 물어보냐면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쉽게 내버리면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편무계약이 나오는 게 소비대차 그리고 사용대차 그리고 증여. 요 정도 알면 다 맞춰. 따라서 사용대차나 소비대차나 증여는 이 세 가지에서는 동의가 생겨 안 생겨? 동의가. 여기는 동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 고르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어디서 생긴다고? 쌍무계약에서. 그러면 71페이지 여러분들은 자, 이제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인데 동시행항변권은 언제 성립이 되냐면 동그라미 있죠. 하나의 동그라미 있죠. 하나의 좌측에 두 개의 하나의 동시행항변권이 성립이 되려거든 하나의 대가성 있는 하나의 편무여 쌍무여 쌍무계약에서 대가성이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돼. 그런데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대가성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잘 들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양채무의 이행상의 의존관계를 이행상의 의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동시행항변권이 쌍무계약이 아닌 오른쪽에 비쌍에서도 확대 적용되는 거가 많다는 거예요. 비쌍에서.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그 제도적 취지가 쌍무계약에서 양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게 쌍에서만 적용돼 비쌍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 버려. 오른쪽에 비쌍에서도 적용되는 경우는 물어본다는 것이야. 그러면 비쌍무에서 적용되는 게 첫째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둔 경우와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와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 외우는 게 제일 좋겠어? 세 가지만 딱 외워야 한다면 요걸 외워야 돼.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를. 그래서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가 첫째 변제. 요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변제와는 뭐만? 영수증만 동시행 관계에 있어. 영수증만. 근데 변제와 차용증이나 변제와 차용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서는 채권증서라고 그래요. 채권증서나 변제와 등기말소. 변제와 등기말소는 이게 등기가 뭐냐면 등기가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 등기가 뭐라고? 담보물권화된 거.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변제. 그러면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뭐만? 영수증만.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변제와 차용증의 교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담보물권 소멸. 그 다음에 차용증. 차 동그라미 쳐. 차. 그리고 3번 하나의 계약이야. 별개의 계약이요. 별개의 계약. 그 다음에 별개. 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토지거래 토 동그라미이고 그 다음에 5번 경매절차 무효시 경 동그라미. 그럼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가 한번 외워본다. 담보물권 소멸 절차. 그래서 다 이제 담보, 차별, 토경이는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담보, 차별, 토경이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설명했어. 돈을 갚는 게 변제거든.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뭐뿐이었어? 영수증만. 차용증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 말소도 이어 아니요? 아니야. 이게 돈 갚는 것과 등기 말소는 담보물권 소멸 절차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다시 한번 담보 차별, 토경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외워놨으면 두 번째로 중간에 가서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맨 위에 부당이득 나오지? 그 부당이득에다 가로에 메모해 놓고 무효 취소 해제 시 이렇게 메모해 버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부당이득. 그럼 부당이득은 언제 생겨? 무취해 때 무효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당이득 이렇게 나오면 동시행. 이거 아니고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동시행이요. 같이 봐줘야 돼.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보증금과 명도. 그 다음에 비용과 명도. 그 다음에 보증비용. 그 다음에 5번에 변제와 영수증. 그 다음에 어음수표. 원인채무 이행부 어음수표. 그 다음에 7번에 구분소유주 공유자의 지분 나오죠? 지분 이렇게. 자, 외워본다. 부부 보증비용. 영어 지분은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명문 규정을 둔 경우가 종신정기금 해제 종 동그라미, 가등기 담보의 가 동그라미, 부담부 증의 부 동그라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담 동그라미, 도급계약의 도급계약, 전세금 전, 계약을 해제해. 동그라미처럼 거 한번 외워본다. 종가에 부담도 전해라. 그거 안 외워준 사람들은 안 외운 사람들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수없이 외워왔다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기존에 외웠던 분들과 달리 지금 외우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운 척 했지만 잊어버린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내가 짧은 기간에 터득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과 같아지는구나 해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거. 야, 저걸 다 언제 외워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워줘야 돼. 다시 한번 외워본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외워봐. 종가의 부담도 전해라.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다르.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동시행하고 그 다음에 담보차별 토경이는 아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동시행항변권 있는 자인데, 동시행항변권자는 누구냐면 그 쌍무계약의 채무자거든.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 상속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채권양도야. 채권양도. 동그라미 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도 동시행항변권 잃는다, 존재한다. 그래서 상속인, 채권양도인, 채무인수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의 쌍무계약인데 그냥 용어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무자야, 채무자. 자, 외워봐요. 상속인, 채권양도인, 채무인수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채무자요. 그리고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자이고,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전부 누구다? 다 채무자라고. 쌍무계약의. 그래서 자, 동시행항변권이 동시행항변권 B쌍에서 인정 여부를 봤어. 두 번째는 이제 B쌍에서 인정 여부는 어째서 공부해 놔야 되냐면 다음 중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렇게 내버리니까 꼭 알아고 있어야 돼, 여기는. 그 다음에 이론에 가면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해서 이론을 물어볼 때 두 번째는 동시행항변권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이런 거 물어봐. 채무자에게. 그래서 첫째 선이행 의무자도
선의행 의무자도 선의행 의무가 불안하면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선의행 의무자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행지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행지체, 그 다음에 수령지체, 그리고 이행불능. 자, 외워본다. 선이행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도 항변권 있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지체, 불능자. 자, 외워본다. 선지체불능자. 채권 양도인도. 꼭 외워야 돼. 선의행 의무자도 있어 없어? 있어. 지체불능자도 있고 채권 양도인도 있다고 없다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선의행 의무자도 항변권 있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채권 양도인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항변권 인정되는 자 다시 한번 선지체불능자, 채권 양도인 이런 사람에게도 항변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봤을 때 그런 말이 나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빨리 그런 것들을 봐줘야 돼. 다시 한번 선지체불능자, 양도인, 항변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변권 있게 되면 항변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효력, 항변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효력으로 이제 네 가지가 없어. 따라준다. 자동 없다. 지체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송상의 효력으로는 외워본다. 주장하면 패소 없다. 다시 자동 없다. 밑으로 내려와. 양가로 4번 봐. 동생 항변권자는 항변권 행사하여야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없다. 밑줄 그으셔. 지체 책임 없다. 양가로 5번. 동생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동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없다. 동그라미.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7번. 동생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지금 3개 나왔지? 다시. 지체 없다. 자동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밑줄 그으셔봐. 피고가 항변권을 뭐 하면? 그런데 밑줄 그으셔. 피고가 주장하면 거기다가 주장하면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잘 나오는 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 해야 돼. 주장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직권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고려할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한다 그 말은 원용한다 그 말하고 같거든. 주장하면 상환 판결이요 패소요. 상환 판결. 그러니까 패소 없다. 자, 외운다.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동생 항변권의 효력이라 아시면 돼. 항변권의 효력. 그 다음에 쉬었다가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배우고 문제 풀 거예요.